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산 중에 저체온증 이야기하면서 한번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우중 산행 시 이 저체온증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방심하기 쉬운데요. 하여튼 저체온증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위험 관리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우중 산행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저체온증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수년 전에 등산 처음 시작할 때 네이버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서울의대 저체온증 관련 정보를 제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인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온도는 37.5도. 이게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 저체온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체온증 시작이 돼버리면은 건장한 성인이라도 2시간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체온별 증상을 한번 요약을 하면은 35도에서 피부, 치아 이게 심하게 떨린다는 겁니다. 오한 들면 막 들들들 떨리죠. 이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한 36도부터 한기를 느끼다가 35도가 되면은 엄청 심하게 막 불불 뜬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33도 정도에서 가만히 있어서 중심 잡기 힘들어지고 일단은 발음이 부정확해진답니다. 31도쯤 되면은 떨리는 현상은 없어지는데 거의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답니다. 30도 정도 되면은 피부가 새파래지고 호흡이나 맥박이 감소하고 극심한 졸음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때 자게 두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잠들면 다시는 깰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요. 그러니까 30도 부근까지 저체온증이 진행이 돼버리면 주요 장기의 기능, 운동 능력, 정신력 등이 거의 크게 떨어져 버리고요. 25도 정도 되면은 심장이 스톱된다고 합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첫 증상, 즉 피부, 치아 심하게 떨리는 이런 시작할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죽을 수 있다니까. 상당히 무섭잖아요, 이거. 이거 노약자 이야기가 아니라요. 험산 줄령을 달리는 그런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발표한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체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은 자동으로 37.5도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이게 체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이제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더 입는 것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젖은 옷 벗기고 마른 옷 갈아입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몸이 뜨겁다면은 저체온증, 체온이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줘서 내 체온이 그 몸으로 전달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따뜻한 물 먹인다든가 핫팩을 이렇게 대준다든가 하여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비 오는 산속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비가 계속 주룩주룩 오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대책은. 그래서 산행 중 비 오는 산 속에서 저체온증 증상이 오기 시작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체온증에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방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요, 주로 겨울철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행 시 참고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응급조치라고 제시되는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젖은 옷 벗기고 마른 옷 갈아입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더운 음식 먹게 하고 이런 거 비 오는 산행 도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저체온증 원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겁니다.
우중 산행 시 예방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습시 37.5도에 세팅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원천, 즉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자동차는 기름 태워서 에너지를 얻듯이 생명체는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겁니다. 태운다는 것은 산소와 화학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식물학책에서. 산행은 격렬한 운동입니다. 에너지 소모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지기 전에 꾸준하게 이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먹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식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치즈 이런 것보다 밥 종류가 가장 좋습니다. 곡류가 가장 좋습니다. 적당하게 음식 섭취하고 산행을 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남는 것은 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체온은 37.5도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체온이 내리면은 열을 더 만들어내고요. 그때 포도당을 더 태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저체온증, 즉 체온이 계속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체온증이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인은 인체가 계속해서 열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몸이 만드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계속하여 빼앗기면 인체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열 전달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대류, 전도, 복사.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중학교 우리 때는 그걸 물상이라고 했습니다. 물상. 요즘에는 물리라고 하나요? 예. 대류, 전도, 복사 이랬습니다. 대류는 난로 쬐는 거죠. 난로 불이 열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전도는 접촉을 통해서 높은 물체의 열이 낮은 물체로 이동합니다. 난로에 손 갖다 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사는 절대 온도에서 상응하는 복사파로 방사되는 겁니다. 이거 스테판 볼츠만 공식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햇빛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체온증이 야기하는 열 전달 방식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서로 접촉된 물체 사이에 고온의 물체의 열이 저온의 물체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몸과 접촉하는 물체가 뭡니까? 바로 옷입니다. 옷. 옷. 등산복. 비를 맞거나 땀에 나면요. 옷이 젖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하여 물과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옷과 빗물 또는 식은땀 모두 인체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체의 열은 접촉하고 있는 옷과 수분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옷이 머금고 있는 물이 없어지고 옷의 온도가 신체의 온도와 같으면 이게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비로소 스탑되는 겁니다. 이 평형 상태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몸의 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리 법칙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계속 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운동을 계속하면 빠져나가는 열보다 운동으로 인체가 만들어내는 열이 더 많아서 땀은 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빗물 또는 땀에 젖은 옷이 체온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여기서요, 빗물 또는 땀, 즉 수분이 체온으로 마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어느 정도냐, 즉 액체 상태의 어떤 그 수분이 기체 상태가 되어 증발할 때의 열, 이걸 기화열이라고 디파인을 하는데 이제 숫자를 한번 제시해 줄게요.
물 1g당 54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열량이냐 비교를 하면요. 물 1g을 0도에서 100도까지 끓이는 열량이 고작 100칼로리입니다. 이 칼로리를 이렇게 디파인한 겁니다. 그래서 기화열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나시죠? 무려 5.4배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쨍하면은 이 기화열을 햇빛 에너지가 이제 보충을 되는 거죠. 그런데 해도 없고요.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이렇게 온다면은 오로지 인체의 열이 지속적으로 뺏겨서 빗물과 식은 땀을 기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쯤에서 무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예? 산행을 적당한 강도로 계속 하면은요, 인체가 만드는 열도 많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고요. 탈진을 해서 운동 강도가 현저히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부상을 입었거나 그리고 더 탈진을 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빼앗기는 열량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저체온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계속 맞으면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여름에도 그래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장한 체력이라도요. 일단 저체온증이 덫에 걸리면, 즉 체온이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예방의 출발은 그래서 일단 등산복이 물을 최소한으로 머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 종류가 물기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등산할 때나 또는 스포츠 활동할 때는 면 종류 옷은 안 입죠. 대개 등산복 소재는 폴리에스테르가 주 성분입니다. 물기를 가장 적게 머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등산복도 최소한의 물기는 머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물기는 우리가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제거해준다는 게 뭡니까? 젖은 등산복 벗어버리고 마른 등산복 갈아입거나 아니면 햇빛쬐서 말린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반드시 인체가 만든 열로 기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름철 우중 산행할 때 저체온증 올 수 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은 기온이 높고 덥잖아요. 그래서 비가 보슬보슬 적당히 내리면요, 오히려 산행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꾸준히 적당한 강도로 산행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같으면 적당하게 오는 비는 그냥 맞고 산행을 합니다. 시원하고 훨씬 좋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하게 땀은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점은요,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한계점은요, 옷이 몸의 열로 마르는 속도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젖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위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상대적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산행 예상 시간, 자신의 등력, 하산까지 남은 시간, 또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운동량,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우위로 잘 무장을 해도요, 폭우 속을 하루 종일 버티기는 힘들죠. 우중 산행이 길어질 것 같으면 꾸준히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을 만드는 재료이니까요. 땀이 나지도 않고 한기를 느낄 정도도 아닌 적절한 속도, 강도로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열이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납니다. 일단 체온이 35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저체온증이 진행돼 버리면은 여기 이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서 조절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이전에 미리 음식 꾸준히 섭취하고 계속 움직여서 우리 몸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지 않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우기 벗고 움직이면 금방 옷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산행 후 준칙,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안전산행 일반적인 준칙을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땀 배출 잘하고, 비상 보온병
비상 식량 잘 준비하고 여벌로 챙기고 체력의 30%는 하산 완료 시까지 보존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보면요. 땀 배출 잘 하라. 이게 바로 면 종류가 아닌 폴리에스테르에 제대로 된 등산복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보온병, 온수 준비하는 거 이거는 주로 겨울 산행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상식량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매우 중요하죠. 여벌로 챙긴다.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산행 도중에는 여벌로 잘 안 가져갑니다. 배낭 무게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대부분 버스로 이제 단체 산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벌로선 전부 버스에 두고 가죠. 그러나 개인 산행, 홀로 산행, 친구들 한두 명과 이렇게 산행을 한다면 여벌로 챙기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를 권합니다. 한기를 느낀다면 일단 젖은 옷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체력이 30% 하산 완료 시까지 보존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체력을 다 고갈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럼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한국은 대략 한 6월 하순경부터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장마철, 즉 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행 중에 갑자기 비를 만날 가능성은 높죠. 또 만약에 폭우 수준이 아니라면요, 적당한 비는 준비만 잘 되면 정말 멋진 산행입니다. 우중산행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추풍령에서 개머리제까지 지금 그 백두대간 산행 중인데 대략 한 36km 정도, 11시간 36분 정도 그 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산행기 올릴 때는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화면 그 GPS 통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휴식 시간 55분 정도인데 이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2번 식사하고요. 1번 간식 먹은 거 그게 다입니다. 그게 55분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요. 그 웅이산 국수봉이라고 하는데 그 오를 때부터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는데 정상에서 사진 찍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우위를 보면 더워서 속도를 못 냅니다. 땀이 나서. 그래서 땀에 젖거나 비에 젖거나 젖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그냥 맞고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웅이산 하산을 하다가 그 우위를 착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셀카 하나 찍어뒀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 우위 모자는 대개 벗고 진행을 하고 그러죠. 백학산 오를 때는 상당히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래서 이제 식사 2번 했는데요. 이른 아침은 아무래도 이게 비가 올 것 같아서 비 오면 밥 먹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용문산에서 일단은 이른 아침 먹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은 또 좀 더 빨리 먹어줘야 되잖아요. 한 4시간 내지 5시간 지나면 먹어야 하니까. 근데 이 점심 먹을 때가 좀 지났는데 비는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밑에 낙엽이 많더라고요. 낙엽 많은 곳에 다행히 바람이 없어서 비는 그냥 주룩주룩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판초 위 입은 채로 그냥 편하게 주저앉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다리 쭉 펴고요. 배낭 카바가 있으니까 배낭을 다리 위로 이제 배낭 카바가 위로 오도록 딱 해서 상체를 딱 숙여버리면은 도시락은 비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아주 맛있게 잘 합니다. 항상 저는 그 밥을 싸갖고 다닙니다. 도시락은 1년 내내 똑같습니다. 메뉴가. 현미, 잡곡, 콩밥에 물 부어서 김치랑 먹습니다. 김치 먹으면 이제 염분 섭취가 되니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그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겨울에는요, 더운 물 부어서 눈밭에서도 이렇게 먹습니다. 최고의 진수성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다 먹을 무렵에요, 살짝 한기를 느꼈습니다. 춥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땀이 샤워하듯이 그냥 막 땀이 줄줄줄 흘렀는데, 춥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있으면 점점 더 추워진다는 겁니다. 계속 있으면 저체온증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식사 후 천천히 움직이면 곧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속도를 더 내면 그냥 땀이 샤워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일정하게 걷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체온증은 겨울에만 문제되는 거 아니고요. 여름에도 특히 우중 산행 시 매우 위험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경험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